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주불리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최근에 예. 별명이 주불리라는 걸 예, 들었는데 네. 잘 지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어울립니다.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하는데 네. 그때 우리 그 비서진들이 아, 주불리 김병주를 아. 하더라고요. 주자는 김병주의 주자고 진짜. 분리는 러블리 할 때 불리기도 하지만은 네. 어셈블리 국회가 아, 어셈블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분리가 좋겠다 해서 저는 처음엔 반대했었는데 네. 조금 그렇죠. 아니, 잘 그래서 어울려요. 제가 육군 그 사성장군 출신이니까 좀 부드러운 이미지로 해야 된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지금 오히려 저 좋아합니다. 네. 주불리 김병주.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씀 나누다 보면 예. 귀여운 부분이 있으세요. 예. 웃는 모습과 이런 것들이 네. 이 주불리 그게 딱 맞는 느낌도 들고 어셈블리 예. 그 느낌도 예. 이 비서진들이 정말 잘 졌네요. 네. 보좌진들이. 네.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이제 주불리 예. 유튜브 운영하시잖아요. 예, 예. 오늘은 같이 한번 동시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유튜브 많이 좀 찾아주신다면서요, 예, 예. 시청자분들이. 그 제가 2만 5천 정도 구독자였는데 네. 이번 한 10일 사이에 6만 2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는 2배 넘게. 스트리밍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올 최초로 이제 동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제가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오마이 TV에 함께 예, 예. 나와 계신데, 자, 여러분들 이 김병주 의원이 검색하시면 유튜브에 바로 나옵니다. 하셔서 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김병주 의원 의정 활동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 오마이 TV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댓글도 보니까 나그네 답대님께서 주불리 김병주 의원님이시다 좋아하고 계시고요. 네. 소프트님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스타님께서 사성장군 김병주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국 서가님은 주불리 TV 이미 구독했죠. 예. 아이고, 이미 팬들이 감사합니다. 있으세요. 저희 오마이 TV 보신 분들 중에서도. 자, 멋지군요 김병주님, 부모님 말씀 주고 계시고, 자, 김명님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주고 계신데, 아무래도 그 최근에 네. 윤석열 대통령 네. 당선인의 이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네. 그게 좀 불거지면서, 아니 용산으로 가게 되면 국방부는 어떻게 되고 합참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김병주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네. 이런 우려가 있구나. 뭐 국방부 활동이나 국방위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보시고 인터넷 보시면서 많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활동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집무실 이전 문제도 얘기하겠지만 최근 이제 북한의 네. 동향, 예.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ICBM 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 뭐 7차 핵실험까지 하는 거 아니냐, 네.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이 안보 위기 상황이다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끼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끼었었죠. 네. 근데 지금이 그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하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과 비슷하다. 예, 비슷하게 이제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 일정이라든가 국내 사항 또 국제 사항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북한 상황을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 국경선을 봉쇄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정치 일정이 4월 15일이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고요. 네. 그다음 4월 25일이 북한군 창설 90주년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0년이고요. 북한은 5년 10년 단위를 정주년이라고 해서 크게 행사를 합니다. 네. 크게 행사는 주로 이제 그 한반도에서 우리한테 도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도발의 가능성이 높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도 녹록하지 않아요. 4월 중순경에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요. 네. 그러면 또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북한이 거기에 반발할 것이고, 네. 5월 10일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거고, 6월 15일 날 또 우리 누리호 2차
발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누리호. 네. 북한은 항상 우리를 의식해서 누리호 발사쯤에 또 자기들은 인공위성을 쏟는다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ICBM 사격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온통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도 그쪽에 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도 거기에 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든 그 ICBM을 하든 외교적인 제재가 어렵게 됐어요. 지금 안보리에서 통상 이런 ICBM 사격하면은 제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ICBM급 사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가 열렸는데 러시아 중국의 반대로 규탄 결의문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이런 걸 잘 노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ICBM 사격이나 핵 실험을 한다면은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용인을 안 할 것이고 국제사회에게 대단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군사적인 옵션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예. 국내적으로도 또 이제 북한 동향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네.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제 국방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국방부에서 관련해서 보고를 했을 텐데 예.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 좀 어떻게 대응을 좀 하고 있는지. 우리 군은 현재 뭐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ICBM급 사격을 했을 때도 군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국방부에서 따져 묻고 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청와대에서 NSC에서 열고 강한 메시지를 냈잖아요. 도발로 규정하고 규탄을 했고 2차적으로 이건 군사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네. 한 1시간 50분 지나서 강릉 지역에서 이제 지대지 미사일 또 공군 미사일, 해군 미사일을 동시에 사격을 동해상으로 해서 북한이 까불면 우리가 이렇게 육해 공군의 미사일로 한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미국도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군사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강하게 대응. 그러니까 레드라인 넘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응 확실히 하고 경고를 예. 하고 예. 더 이상 도발은 안 된다. 이 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데 우리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 또 미군 말씀도 하셨지만 주변국들의 반응도 네.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고 어떤 우리가 일정을 세우고 할 때 네. 주변국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주변국들도 미국은 강하게 규탄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안보리의 상정을 했지만은 그래도 북한이 좀 대화로 진정성 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말을 했어요. 외교적인 예, 외교적인 해법 그런 얘기도 것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전쟁으로 치달리면 안 되니까 중국도 어떻게 중국 같은 경우도 정치적으로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했고 안보리에서는 거부했어요. 그거를. 예.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는 안보리가 제대로 된 그 제재라든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도 그걸 못하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아주 극단적인 치달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러시아나 중국은 이제 안보리에서 그런 제재를 못하게 되니까 외교적인 옵션이 잘 안 되면은 군사적인 옵션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미국이나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예, 예. 풀자고 했다가 안 되면은 예, 또 그렇죠. 더 강하게. 예, 그리고 저는 더 우려하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가 5월 10일 들어서면은 예. 글쎄요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거 과정에서 보듯이 선제 타격이라든가 이런 강한 대응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강대강으로 가고 전쟁으로 치달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서 그런 것까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네. 그 모습,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전쟁, 전투,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더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만큼 안보에 대한 공백이 없어야 되고 안보의 위기 상황을 잘 우리가 컨트롤하고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계속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당선인
용산으로 옮기겠다, 집무실 옮기겠다. 여기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어요.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의원님 이게 뭐 지금 주불리 이 별명에 맞게 예. 웃고는 계시지만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아이고 많이 걱정이 되죠. 요새는 네. 사실 밤잠이 안 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3월, 4월, 5월 이런 때는 안보의 최대 위기라고 봅니다. 항상 봄이 그랬던 것 예, 같아요. 이것을 계절은 봄이 오는데 네. 안보는 겨울이 오고 있는 거죠. 겨울이 오면 어떡합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겨울 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 집도 이렇게 방풍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보의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네. 그런 준비를 하기에 바쁠 텐데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도 이전하고 또 예. 그건 사실 최고 컨트롤 타워가 이전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국방부가 합참으로 하고 합참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음. 전쟁 최고 지도사령부가 또 재조정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안보에 빈틈이 많이 생기죠. 취약점이 생기고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시기적으로도 아주 안 좋은 시기에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런 걸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는 또 대통령의 최고 책무는 저는 1번이 안전 보장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외부의 침입이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장한다. 안보가 안전 보장의 준말이거든요. 그것을 안전을 안전 보장. 보장한다.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코로나, 산불 이런 여러 가지로부터도 안전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1번 과제가 돼서 해야 되는 시점에 청와대도 흔들어 놓고 네. 국방부도 흔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대단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보 공백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의 도발 네. 여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보가 이게 꼭 군에 네. 북한에 대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이런 걸 예. 컨트롤하고 예. 위기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청와대 이 벙커 위기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게 큰 문제다. 그렇죠. 와, 이게 국가적으로 생각보다 전 복잡하네요. 정부들 보면은 네. 가장 위기가 도래했던 것들이 위기 관리를 못했을 때 가장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졌고 그 정권이 위기로 갔던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떻게 했나요? 연평도 포격 도발, 천안함 이런 위기 사항을 잘 조치를 못함으로써 금방 레임덕이 왔고 그랬던 거고요. 박근혜 정부 때에는 어땠어요? 세월호가 그 시발점이 된 거죠. 사실 그 골든 타임을 놓침으로써 수백 명의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이 참 안타까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골든 타임이 중요한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위기 그 관리 체계가 있는 네. NSC에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조치가 안 되는 지역에서는 어렵죠. 예. 저희 뭐 댓글로도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또 정말 기가 찹니다. 걱정이네요. 날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렇게 네. 또 진짜 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저께 월요일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찬회동을 했어요. 네. 거기서 용산 이전 예산에 문재인 대통령 협조하겠다. 네. 예. 뭐 면밀히 살펴보고 뭐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당선인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잘 따져서 협조해 주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보 공백 없이 잘 따져서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사 비용 496억 원 협조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이사 비용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496억. 예, 예. 그거 가지고는 예. 안 되죠. 그거 갖고는 택도 없고요. 네. 예를 들면은 그 국방부가 496억 중에 118억이 이사 비용으로 제시했어요. 네. 근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그건 이사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하려면은 한 400억이 더 든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이 네, 스튜디오를 옮긴다고 했을 때 이사 비용은 뭐 한 150만 원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가서
그대로 임무 수행하려면 선을 다 다시 깔아야 되고 그렇죠. 저런 그 망들을 다시 깔아야 되고 네. 또 거기는 그 요 공간과 다르기 때문에 의자나 책상이나 다시 또 맞추어야 되고 그런 정상화 비용이 한 두세 배 더 듭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118억 그거는 예. 이삿짐 싸서 딱 하는 거, 옮기는데 이삿짐 옮기는 비용이고 예. 우리 일반 가정집도 이사 가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전기선 뭐 다시 손보고 또 뭐 이 그 맞아요. 장롱 갖고 갔는데 안 맞아서 다시 해야 되고 예, 뭐또 등등 새로 사기도 하고. 예예 그런 정상화 업무를 정상화하는 데만도 국방부가 118억이 이사 비용이라 하면은 400억 420억까지 연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사 간 지역이 임시 방편적이잖아요. 그렇죠. 국방부가 예를 들어서 간 지역들은 임시 방편으로 간 데입니다. 예를 들어 구방사청 자리로 가는 데는 거기는 용산 기지 공원으로 그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몇 년 있으면 다시 나와야 철거해야 되죠. 돼요. 야. 그럼 다시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듯이 그 청와대 국방부 앞에 공원을 만들면은 그 앞에 많은 건물들을 다시 철거하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잔디밭으로 비용까지 만드는데. 다 염출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사 비용만 돼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예, 예. 요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자, 조감도에 따른 예, 단계별 여기 예산 보시면은 추계누라. 조감도 있잖아요. 네. 여기 이게 먼저 국방부 이걸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저 상황이죠. 우측에요. 현재 네. 국방부 전경 보면 제일 중앙에 흰 건물이 국방부 건물이에요. 저기 윤석열 당선인이 간다는 들어가겠다는 거죠. 거죠. 네. 그쪽에 건물이 이제 하나는 합창 건물이고 근무지원단 건물이고요. 음. 그 앞에 보면 어떻습니까? 건물들 많잖아요. 시설 그러게요. 본부도 있고 저기 헬기장도 있고 뭐 음. 한 7개 내지 8개 시설이 있고 다양한 부대나 부서가 있습니다. 네. 일단 임시방편으로 저런 데 흐트러뜨리 저기도 꽉 찼지만은 저 우측 조감도처럼 저렇게 하려면은 저기 윤석열 당선인이 발표한 대로 하려면 저 건물들을 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거하면 어떻게 해요? 철거해. 새로 그렇죠. 지어줘야 되잖아요. 음. 신축. 그런 예산들까지 사실은 종합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데 종합 마스터 플랜 없이 임시 방편으로 하고 끝 손 터는 거죠. 그럼 너무나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저거 금방 또 저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한 저런 걸 하려면 한 4단계 정도는 해야 돼요. 단계별로. 그래요? 1단계 이사 네,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2단계 아까 정상화하는데 정상적으로 업무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뭐 선도 연결하고 연결하고 GP도 그거 만들고. 얼마.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새로 지어 줘야 되는 거죠. 저 앞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구방사청으로 가는 옮겨야 되니까. 옮겨야 되니까 네. 신축은 어디다가 하고 신축 예산은 얼마다. 그럼 그다음 저 앞에 철거하면은 용산 공원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방 저 청와대 집무실 앞에 공원을 만드는데 조감도처럼 공원 만들어야 예산을 되니까. 얼마 든다. 어. 그렇게 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단지 이사 비용만 주고 나가라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이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지금 예산을 눈덩이처럼 불켜가고 있어요. 그럼 네. 합참은 남태령으로 간다. 한 1,200억 들 것이다. 네. 그다음 간전은 새로 지을 수 있다. 음. 간제 예산은 아직 뽑지도 못했어요. 지금 한남동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럼 거기 국빈 방문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그러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영빈관을 쓸 수도 있다. 당분간 새로 지어야 되지 않 지을 때까지는 네. 그럼 짓는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아, 요 그림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네. 여기 청와대 보면은 영빈관, 예, 국방부 지금 제일 집무실. 위가 여기 청와대 지역이잖아요. 제일 위에. 네. 지금은 청와대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잖아요. 그 관저도 NS도 있고, 관저도 집무실도 있고 영빈관도 있고. 네. 근데 국방부로 가면은 낮에는 국방부에서 근무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관저가 없으니까 우측에 보면 저 한남동 관저 저기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빈이 오면은 현재 청와대 영빈관도 그대로 쓰시겠다라고 아. 했죠. 그럼 세 개 지역이 어떻습니까? 경호, 경비 모든 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방호.
그 대통령이 2배, 가야 3배 되니까. 늘어나는 거죠. 경호 경비 소요들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중에서의 비행 금지 구역이든 예. 한남동 지역은 고도 제한이 저쪽 국방부 지역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동 간에 어떻습니까? 네. 이동 간에 차량 통제하고 대통령이 이동하니까 차량 통제하고 전파 차단하고 하니까 그 삼각지 용산 일대, 한남동 일대 또 지금 청와대 일대에 강범위하게 국민의 네. 통신권이라든가 또는 교통권 네. 또 필요시는 재산권의 제한까지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말씀 들었을 때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 들었다가 까먹어요. 예, 까먹고 아유 뭐 가나보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그냥 이전한다 땅땅땅 이렇게 해서 네. 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 대사죠. 아유, 청와대가 이정하고 국방부 사실 뭐 컨트롤하니까 이런 수도 대사는 이전한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 들고요. 이런 대사는 최소한 전체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걸 국민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 5년 정도 사업인 거죠. 세종시 이동하듯이 군부대도 사실은 예를 들어 남태령에 수방사가 있잖아요. 그런 네. 수방사 지역이 서울 도심권에 있다 이사를 갔어요. 그렇죠. 그런 사령부 하나 또는 특전사도 지금 위례 신도시 지역에 있다가 이 경기도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런 것도 하는데 한 5년에서 8년 걸립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일개 군 사령부를 움직이는데도 네. 하물며 이런 큰 걸 하는데 2, 3개월 만에 지금 하려고 자꾸 노력하시잖아요. 네. 2, 3개월 만에 최소한 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 거죠. 그리고 용산은 사실은 저대로 하려면은 한 11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11년이요? 예, 예. 아니 근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몇 년 안에 될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 그렇게 되게 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무리가 따르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지금 용산이 지역이 완전히 공원화되는 데는 최소 11년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법과 11년. 규정. 예, 11. 왜냐? 지금 용산에 미군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연합산 아직 있습니다. 네. 연합산 아직 평택으로 못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용산을 100%다 공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들의 잔류 기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 여기 그 연합사의 뭐 서울 사무소라든가 미군 또는 유엔사의 서울 사무소 전방 사무소가 있어야 여기 국방부하고 협의도 하기 쉽고 업무가 쉽잖아요. 거기를 한 10만 제곱미터, 한 3만 평 정도 국방부 부지 옆에 그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은 여러 군데 떨어져 있잖아요. 용산 기지 안에. 그래서 그 건물을 짓고 그리 이전을 다 하는데 4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용산 기지를 전부 반납이 되는 거죠. 아, 그게 4년이나 예, 걸려요. 예. 4년 걸리고요. 2026년 정도 돼야 완성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럼 2026년쯤 되면 이제 용산 기지 200만 제곱미터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반납이 되면은 그때 이제 오염 평가에서부터 정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토양 오염이 된 걸. 그 토양 오염이 된 것을 정화하는데 한 7년이 걸리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4년, 7년 하면은 11년. 정상적으로 11년이 돼야 최소 용산을 공원화가 완전히 된다고 보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것도 정상적으로 됐을 때. 하면. 예. 근데 반납 받아서 그 7년 동안 이 정화 작업하고 그런 시간 그걸 좀 단축을 해가지고 아니면은 정화 작업을 좀 미루든가 네.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좀 빠르게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반환도 좀 더 빠르게 받고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은 예. 반납받는 경우도 지금 잔류 기지에다가 시설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시설을. 그런데 그 시설 짓는 거는 미국과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설계하고 하는데 또 1, 2년 걸리는 것이고 그다음 건물을 짓는데 또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2026년까지 현 프로세스로 한 완성이 되는 거고 최대한 땡겨도 한 1년 정도밖에 못 땡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히 토양 정화는 네. 시간이 대단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용산 기지를 단계별로 이렇게 반납 받더라도 바로 토양을 정화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반납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아, 이게 따로따로 안 돼요? 따로따로 어렵죠. 부분적으로는? 왜냐하면은 토양 오염은 여러 가지 종류로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오염될 수도 있고 중금속 오염된 토양이 있을 수가 있고 기름 같은 게 유출돼서 됐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오염을 정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요 일부 지역에서는 세 개 다 염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양이 오염된 것은 이제 약품을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기름 유출된 토양은 어떻게 정화하느냐? 물로 씻어내야 돼요. 네. 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약품 처리를 해서 정화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공장을 지어야 돼요. 정화 시설을 그냥 물로 씻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만들거든요. 그 네. 시설 만드는데도 한 6개월은 걸려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다음 중금속이 오염이 된 것은 중금속은 불로 태웁니다. 네. 그리고 또 측정해서 또 오염이 나오면 또 태우고 하고 나중에 이제 정화하는 기 때문에 최소 2년에서 4년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용산 기지 전부가 됐을 때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무슨 오염. 방법으로 해야 되고 어디는 어떤 오염이 되고 다 방법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는 거고 부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부분적으로 할 수 없냐 그 전문가하고 용산기지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토의를 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기지를 쓰고 있잖아요. 네. 지하에는 그 여러 가지 선이 흐르잖아요. 전기선도 흐르고 또 유선도 흐르고 네. 또 수도관도 흐르고 연료도 예, 어떻게 보면 연료관도 흐르는 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반납을 받은 상태에서 해야만이 경제적으로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아하. 땡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아니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과 또 시간과 자원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실은 용산 기지는 저는 그 토양 오염이 많이 됐으리라고 봐요. 지금 10% 정도 반납을 받아서 오염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 용산 기지는 전체 200만 제곱미터예요. 그 중에 지금 21만 제곱미터 정도 반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염 측정을 해보니까 반 이상이 오염이 됐어요. 50% 이상이. 예, 그러니까 강범위하게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더 강범위하게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네. 그 용산 기지에 대한 역사를 쭉 추적해 보니까 용산 기지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이 1910년 일제 강점기가 시작할 때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만들었어요. 네. 그럼 이제 현재 국방부 건물하고 앞 지역은 24단 일본군 24단이 주둔했고 그 앞에 공원을 하려고 하는 앞 지역은 네. 주둔군 사령부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쟁 기념관하고 그쪽 있잖아요. 거기는 연대들이 있던 데고 24단 이하 연대. 네. 그럼 사단 사령부는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 사령부는 전쟁을 연대를 지원하잖아요. 그럼 거긴 정비대도 있고 수송부도 있고 보급대도 있고 뭐 이런 시설을 사단에서 지원을 해줘요. 네. 그러면 정비대에 있으면 그 기름이 유출됐을 거고 수송부도 그렇고 보급대도 그렇고 그 지역은 광범위하게 더 많이 됐을 것 같고 이 110년 전만 해도 오염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환경 오염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지가 불과 한 40년도 채 안 될 겁니다. 그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으니까 쓰레기든 뭐 유류든 이런 것들을 그냥 지하 웅덩이 파고 엿을 확률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그런 데가 오염이 돼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본군은 이미 1910년대 들어왔을 때 그 세계적인 수준의 군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기지를 만든 이유가 용산역을 만들고 물류를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유출도 됐지만 버렸을 확률이 많은 거죠. 아, 예, 그리고 또 용산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제일 가운데입니다. 서울 지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상적인 정화를 하지 않고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시한폭탄을 땅에 묻고 사는 것과 같죠. 왜냐? 오염된 토양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지하수에 당장 영향이 가잖아요. 오염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토양을 오염을 정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또 네. 여긴 또 국토부가 관계대사거든요. 국토부에서도 한 7년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예. 환경단체도 이거를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산기지 오염 관련된 최전문가 분들은 아마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로 집무실 이전하더라도 그 공원화하는 데는 첫 삽도 못 들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하, 야, 이 환경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오염이 됐을지도 모르는 거고, 네, 그걸 처리하려면 또 시간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반납 받은 다음에도 7년이 최소한 필요하다. 네, 아, 그 더 어떻게 줄이거나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4년, 7년 전에 네, 4년이라 4년도 했잖아요. 있으니까. 그건 또 우리 한국군만 하면 빨리 줄일 수 있는데 미군하고 관계잖아요. 네. 그럼 다시 협상을 다시 하고 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죠. 참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것은 정상적으로 이사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네요. 이사하고 또 금방 공원화 될 것 같이 조감도로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법을 어겨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졸속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두고두고 이렇게 문제를 안고 예.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아니 합참이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남태령으로 이제 이전을 남태령에 네. 있는 지휘소 공간으로 이동할 계획인데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나 우려되는 네. 점이 좀 있는지 이것도 거기도 좀 사실은 궁금하네요.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전쟁 지휘소가 있다고 얘기됐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이미 노출을 당선인도 시키고 저쪽에서 시켰기 때문에 전시가 되면 그쪽에 그 전시 지휘소가 있어요. 전시 지휘소는 그 지하 수십 메터에서 수백 메터까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갱도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예전에 70년대 초에 만들어서 이제 그 지역이 안반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갱도화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최근에 오염 물질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라둠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2018년도에 라둠 침대 라돈 라돈 침대 침대, 문제 예. 생겼잖아요. 라돈 침대에 파문이 있었죠. 매트리스에서 방사선이 아. 발출이 돼서 그거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다 수거해서 기준치보다 해서 수만 개를 수거해서 난리를 치겠잖아요. 네. 그때 군도 라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요 시설에 라돈 측정을 다 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지하 갱도로 돼 있는 전쟁 지휘소들이 많은데 그 지휘소들이 그런데 라돈이 많이 염출이 되는 겁니다. 라돈은 이런 암석에서 많이 이렇게 유출이 돼요. 방사선은 일반 밖에서는 공개 희석이 돼서 그렇게 인체는 유해할 정도는 아닌데 동굴 안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안 되니까 대단히 수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 지역도 그런 것들이 그 기준치보다 3-4배 이렇게 나와서 네.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할지 용역을 줘서 그걸 저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죠, 군도.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예산을 최소로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합참 이전하는데 1,200억 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합창 건물이 지을 때 1,750억이었어요. 10년 전에. 그거보다 적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전시 지휘소에 평시에도 상시를 운영을 해서 정보 작전 이런 팀들을 근무하고
밖에는 전쟁 지원하는 오피스만 지으면 되겠다 해서 최소로 한 거예요. 최소로 만들어서. 그런데 평시부터 거기는 근무할 수가 없어요. 지하 수백 미터에서 평시에 근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라돈도 검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못하는 건강 문제도 환경이고 있고. 지하 수백 미터에서 이렇게 근무하게 하는 데는 북한도 그런 갱도들이 많은데 북한도 평시에 그런데 근무하게 안 해요. 네. 훈련 때나 비상시만 그렇죠. 하고 미군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지하 수백 미터에서는 근무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는 어떻겠어요? 한 명이 확진되면 금방 확진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환기가 안 그리고 되니까. 거기는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하 수백 미터까지 하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한계 시스템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유지비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유지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이런 데서 네. 얘기하긴 뭐한데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네. 지금 뭐 그냥 임시 방편적으로 문제 제기되면 바로바로 하는 그 임시 방편적으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저는 대단히 아쉽죠. 이거 따져봐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보니까. 국가적인 대사는 네. 최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네. 해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마스터 플랜 없이 가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 거죠.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예. 아니 이제 군에서는 용산의 헬기장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군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헬기장이에요. 헬기장. 예, 왜냐하면은 국방부 청사 앞에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한다는 국방부 건물 한 300m 정도 되는 앞에 300~400m 네. 앞에 헬기장이 있어요. 지금 한국군과 미군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연합사령관도 쓰고 미팔군 사령관도 쓰고 네. 우리 장관 의장들도 쓰고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군단장들이 올 때도 쓰는 지역이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전용 헬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님 그런 셈이죠. 가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우리 현재는 같이 쓰는 개념으로 돼 있어요. 아마 같이 쓰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군 그럼 헬기장 통제를 경호처장이 할 것이고 그다음에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도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더 문제는 미국계 헬기들이 수시로 내려야 되잖아요. 연합사령관이든 미군 장군들이 그 합참과의 협조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오거든요. 미군 헬기가 대통령 집무실에 한 300~400m 앞에 내린다는 것이 거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군용 헬기를 별도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되는 소요가 있는 것이죠. 헬기장을 따로 만들어야죠. 예. 결국에는. 그러면은 3.7km까지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비행 금지 구역 밖에는 만들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뭐 저런 남태령에 있는 그런 부대 헬기장을 운용한다든가 그럼 거기서 이까지 사실 오는데 또 차 타고 교통 와야 돼요. 체증되면 30분 뭐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을 사실 현재 군인들이 그런 걸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국방위를 열렸을 때도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그걸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분명히 한미군이 같이 현재 쓰는 헬기장은 제대로 쓰기 어려우니까 추가적인 헬기장이 필요할 텐데 국방부는 잘 그런 걸 검토하라라고 그 민홍철 국방위원장도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겁니다. 예. 이 군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5월 10일 네. 딱 이제 윤석열 당선이 임기 시작한 다음에 뭐 이 집무실을 용산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게 됐잖아요, 사실상. 네. 뭐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 국방부는 뭐 한시름 덜었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생겼다 네. 하고 좀 안도하는 분위기인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더 골치 않다. 아프죠. 사실은 골치 아프다. 그 지금 이제 구체화 계획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아직도 구체화 계획을 못 만들었는데 답답해해요. 예를 들면은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네. 올 때 그 청와대를 경호하는 부대들이 많아요. 그 1경비단도 있고 33 헌병대대, 55 경비단 이런 부대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방부. 어디로 들어올지에 대해서 아직 경호처에서 결심을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소요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네. 또 이전 어느 공간을 비워야 그렇죠. 될지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답답해 하고 있죠.
참 이게 참 연쇄 효과처럼 그러니까 들어올 때가 정해져야 나갈 때도 정해지고 그렇죠. 다 이제 계획이 될 텐데 다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국방부 청사 옆에 근무 지원단이라고 해서 국방부 전체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네. 병사들도 많이 있고요. 건물이 그 건물을 결국은 경호처라든가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 경호처 예하에 있는 33 헌병대대 뭐 또 55 경비단들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네. 그냥 그런 걸 빨리 정해줘야 또 이 부대가 어디로 갈지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 국방부 부지 안에는 16개 부대가 있고 6,500명 정도 직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1,700명은 병사들이에요. 네. 병사들의 생활관도 비워줘야 될 형편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사무실이 없으니까 식당 육군에 간 식당으로 쓰는 그 2층 건물을 식당을 이렇게 없애고 거기에다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이루 말할 그런데 이제 국방부나 합참에 있는 관계관들은 네. 거기는 주로 군 조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런 불평불만을 못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국방부나 합참에 있는 장병들을 대신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주는 겁니다. 그런 셈이 됐네요. 아 실제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네, 예, 예, 뭐 예. 그 지휘계통에 따라서 예, 예. 상명하복의 모습을 예.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예. 같은데 예. 아니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군의 좀 정치군이나 이게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된다. 네, 이런 그렇죠. 지적도 좀 나오고 있던데 네,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방부 합참 청와대가 같이 있게 되잖아요. 대통령과 참모들이. 그러면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군은 지켜야 되는데 군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하급 그 간부들은 안 그렇지만 뭐 중령 대령급 이상 장군들은 네. 정치 군인이 될 확률이 많죠. 음, 왜냐? 그동안은 군은 부하만 보고 직속 상관에 충성하는 조직이어야 전투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속 상관을 안 보고 자꾸 시선이 그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과 참모들한테 그렇습니까, 또? 어떻게든 좀 이렇게 아. 줄을 대서 혹시 진급해 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청와대에 있는 그 관계관들도 대통령과 참모들도 바로 군이 옆에 있으니까 자꾸 뭐 주워 듣고 간섭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아, 그럼 또 문제도 있네요. 예, 그렇죠. 같은 장소에 있다 예,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불편한 동거가 저는 시작이 된다고 봐요. 불편한 동거가 불편한 동거다. 예를 들어서 거기 저 청와대 합참 그 16개 부대 같이 있는 구조로 가면은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어떻습니까? 예포도 쏘거든요. 네. 예포 쏘고 의식 행사할 때 사실 병사들이 제대로 주변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경호 목적상도 통제를 하고 다 사무실에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도 미 국방부 장관이나 외국 장관급이 올 땐 의식 행사를 해주고 예포 같은 걸 쏘고요. 합참의장도 외국군 합참의장이 오면 그런 의식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님이 바로 옆에 있으면은 눈치 보여서 그거 하겠어요? 약식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한남동 전역이 또 문제라고 봐요. 전역에 네. 숙소를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쓰시잖아요. 네. 육군 참모총장 거기는 국방부 장관도 간제가 공간이 있고 합참의장도 있고 외교부 장관도 있어요. 네. 근데 육군 총장 공간은 크기가 그보다 국방부 장관이 더 크겠죠. 한 2배 정도 커요. 국방부 장관 공간이. 네. 외교부 장관 공간은 외교 행사가 많으니까 한 3-4배 크기로 더 커요. 대통령보다 더 2배, 3배 큰 집에 간사에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대통령이 같이 한 동네에 계시니까 네네. 산책이라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육군 총장 공간 바로 앞이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인데 제가 거기 네. 1년 반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육군 총장 공간이 약간 저지대라 보니까 좀 보여요 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2층에서 보면은 네. 육군 총장 공간 바로 앞집이니까 저 집에 손님이 누구 오는구나
불이 몇 시에 꺼지는구나까지 다 보이고 역으로 또 육군 총장 공간에서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이나 의장 공간이 다 보이거든요. 네. 그럼 몇 시에 저 집 불 꺼지는구나까지 다 보이잖아요. 연합사 부사령관도 행사가 많아요. 한미 우호 행사라든가 의장도 그렇고요. 그런 네. 행사도 제대로 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낮에도 국방부 내에서 같이 하는 것이 저는 네. 불편한 동거라고 보는데 저녁에 더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네. 대통령께서 한남동 간제로 가면은 그 육군 합참의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은 거기서 나와야 될 겁니다. 지금은 임시로 쓸겠지만. 아, 예, 사무실도 옮겨야 되고 집도 옮겨야 되고. 그리고 거기 또 경호 요원들이 또 근무해야 될 거 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지키는 우리 군 병사 막사를 또 비워줘야 되는 또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근데 네. 아직 그런 마스터 플랜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만한 경호원이 와야 되는지도 안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군에서는 답답해 하고 있죠.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고려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예. 이 군 상황도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이제 서울 시민들 예. 입장에서도 예. 용산에 사시는 분들 용산 한남동 이런 한남동. 데다 고도 제한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물론 더 이상 규제를 안 한다 했는데 규제를 안 하게 되면은 안보 취약 요소가 생기는 겁니다. 고도 제한을 안 해서 그 빌딩이 들어서면 바로 관측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또 그 비행 그 금지 구역도 3.7km만 하게 되면은 좁히면은 취약 요소가 생기고 또 우리 민항기라든가 헬기들이 잘못해서 이래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경고 사격이나 완충 구역이 없이 하게 되면은 또 피해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께서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하신다면은 일단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청와대로 들어가셔서 이 뭐 국방부로 오시겠다고 하면은 마스터 플랜을 먼저 이런 모든 걸 고려해서 만들고 네. 뭐 5년 마스터 플랜이 됐든 10년 마스터 플랜이 됐든 만들시고 난 다음에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듣고 단계별로 문제 없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서 임기 응변적으로 또 보완하고 네. 보완하고 보완하다 보면 누더기처럼 이렇게 되겠죠. 이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아마 이 주불리 이 김병주 의원이 저희 오마이TV에 매주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매주 나와서 이런 문제점들 하나하나 지적을 해주고 예. 어떤 게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지 얘기해 주셔야 네. 이런 것도 이제 의견 수렴을 인수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해서 네. 하고 차기 정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우려를 잘 풀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의 앞으로 역할도 중요하다. 네. 이런 사실 생각도 현직에 있는 우리 군인들과 네. 국방부 합참 뭐 등등 공무원 군무원들은 저한테 상당히 고마워해요. 제가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하니까 네. 예, 그래야 이게 보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을 위해서도 좋은 겁니다. 제가 문제점을 자꾸 제기해 주니까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대통령의 안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뭐 국민의당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안전한 가운데서 위기 관리도 잘하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는 것이 국민적인 바람이고 열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월 10일 날 뭐 이런 시스템이 갖춘데 안 들어가겠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병원 놔두고 예. 앰뷸런스 타고 다닌다. 앰뷸런스 타고 아니 위기 상황에는 병원에 가야 돼. 응급 환자는 병원에 가야죠. 이동할 때는 앰뷸런스를 이용하겠지만은 병원에 가야 정확한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되고 치료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대로 5월 10일 날 들어가셔서 단계별로 순리에 맞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졸속으로 하고 결정도 불통으로 돼 있고 가정도 졸속으로 막 서둘러 하니까 반대 여론이 훨씬 많잖아요. 네.
뭐 53에서 한 58% 이상 그 사이에 반대 여론인데 사실 이런 문제점을 아시면은 국민들은 훨씬 더 반대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 이제 뉴스 보도 기존에 네. 공중파 보도만 보신 분들하고 아마 네. 오마이 TV 네. 아니면 또 주블리 이 김병주 TV를 보신 분들도 다르실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르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국방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네. 아니 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고 한쪽에서는 안보 공백 우려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려가 된다 그러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직접 느껴본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은 좀 어떤 겁니까?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것을 어거지로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고집을 부리시니까 극한 직업이군요. 예, 어거지로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은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죠. 사실 초창기에는 많이 바른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 인수위 내에서도 예.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하는 거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임태희 그분도 했고 예. 뭐 장제원 비서실장도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안철수도 반대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네. 여러 가지 언론이든 여러 경로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겠다. 결단 속에는 불통이 있는 거죠. 예. 결단 속에는 예. 불통이 예. 있는 거다. 자, 국민들과 뭐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 이걸 저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로 다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수행 전망 이거 수치도 계속 낮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예. 크로스가 된 그런 모습 보이면서 기대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자, 이 주불리 김병주 의원의 오늘 또 이 지적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결론은 청와대에 먼저 들어가서 마스터 플랜 짜고 국민의 공감대를 이뤄서 추진하는 게 맞다. 추진하고 싶다면 예. 그렇지만 윤당선인의 입장은 계속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께서 김병주 의원님 계속 방송 나오셔서 이전 안 된다고 외쳐주세요. 이런 말씀도 예. 하고 계시고 자 결단 속에는 무속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도 좀 어떤 분이 또 올려주셨네요. 예. 그만큼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정이고 결단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희 오마이 TV에서도 김병주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지적하고 바꿔야 되는 방향을 네.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시간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네. 주불리 김병주 TV 홍보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아, 예. 네, 주불리 김병주 유튜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보 바로 알리기 유튜브입니다. 지금 안보는 국민의 하나된 마음인데 안보 분야의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런 걸 바로 알아야 국민들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안보 바로 알리기 채널로 1년 반 전에 주불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구독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이런 좋은 내용을 많이 올리는데도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한 6만 5천까지는 구독자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한 10만까지 가는 게 일단 게 목표입니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 구독하시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안보 바로 올리는 안보에 대한 정확한 팩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평생을 국가 안위를 위해서 군에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군대에서 3년 전까지 있었고요. 또 군에 전역하고 바로 이제 정치하면서 국방위원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팩트를 정확히 알고 안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은 같이 주불리 김병주에서 같이 방영되고 있는데 네. 주불리 김병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마이 TV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유 예,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을 네. 해주셨네요. 자, 오마이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주불리 김병주 TV도 많은 사랑, 구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이 정말 알아야 이 지금 사안이 어떤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더 잘 발전시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니까요. 주블리 김병주 TV 또 오마이 TV 많이 좀 봐주시고 오마이 TV 화면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010-3270-3828 010-3270-3828 전화 주시면 저희 오마이 TV에 또 자발적 시청료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풍성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010-3270-3828 전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네.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잘 몰랐던 그런 사안들, 간과했던 사항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 자, 또 안보 전문가시고 군사 전문가시니까 오마이 TV에 자주 나오셔가지고 예. 주불리 홍보도 하시고 네, 시청자분들과 많이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